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학교 앞이 불안합니다. 최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인 납치 미수 범죄가 확산하고 있어서인데요. 각 지역 경찰들이 초등학교 앞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더 민감해지다 보니까 전북 군산시에서는 지나가던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차창을 열고 예쁘다라고 말을 걸었던 70대 남성이 유인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고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가 단순히 말을 걸었던 것으로 파악해 불입건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 알바를 해보지 않겠냐고 말을 걸어오면서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유인을 하는 양상으로 미성년자 약취 유인 범죄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전남에서는 지난 5년 동안 미성년자 약취 유인과 미수 범죄가 48건이나 발생했고요. 올해에도 7건이 발생, 2건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장소를 보니까요,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 말인즉슨 어린아이들이 주거지에서 심각한 범행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의미라서 더 세심한 예방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나전 법정 시간에 관련 내용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고요. 뉴스브리핑 세상에 이런 일이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9월 17일 수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뉴스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아들 재판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200억 원대 사기 대출 혐의로 징역 4년 실형을 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수가 지역구인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들로 알려진 이 한밤병원 프랜차이즈 광덕 안정 대표이사 주 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이 주 대표는 200억 원대 사기 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일시 차입금을 통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 잔고를 개원한 이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자금인 것처럼 속여 총 35회에 걸쳐 259억 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예. 오늘 그 1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은 주 대표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예.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유죄로 인정되는 편취액의 규모가 커 징역형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 보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법원은 기망행위로 판단을 했다고요? 네, 신용보증기금은 이 한의사 등 전문 자격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들에게 최대 10억 원 범위에서 대출을 할 수 있는 예비 창업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요. 예. 5억 원 이상의 고액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기자금 한도 등 기준이 5억 원을 충족해야 됐습니다. 예. 그런데 병원을 새로 열려는 의사들이 광덕 안정에서 받은 자금으로 허위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 이 대출 보증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의사들은 광덕 안정에서 받은 일시 차입금으로 이 허위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이 돈은 회사로 반환하고 이 잔고 증명서를 이 신용보증기금에 이 자기자금 증빙 자료로 제출했는데요. 그렇게 발급받은 보증서가 259억 원 규모로 드러났습니다. 예. 결국 주 대표와 임원 등은 신용보증기금의 예비 창업 보증 제도를 악용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법원은 이를 예비 창업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기망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예. 재판부는 주 씨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을 속여 보증서를 편취하는 고의 및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한 법원은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보증서 발급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임원 박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그 외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등 피고인 19명에게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예. 이들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피해 변상을 위해 노력한 측면을 감안했다고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200억대 사기 대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아들 소식 먼저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은 순천만 가든마켓 관련 소식입니다. 순천 지역의 화훼업계 종사자들이 순천만 가든마켓이 자신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순천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네요. 네, 순천 지역 화훼업계 종사자들이 순천시와 시민들이 주주로 출자한 순천만 가든마켓이 지역 화훼업계와의 상생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순천시청을 찾아가 항의 집회와 근조 화환을 세우며 순천시와 시의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예. 순천 지역 화훼문화발전협의회는 가든마켓 개장 당시 지역 소상공인이 판매하는 물건은 취급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든마켓이 소상공인 판매 물품을 최저가로 판매하면서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화훼업계 측은 지역 화훼 상공인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나섰다며 순천시와 시의회가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예. 참석자들은 가든마켓이 정원수 산업발전이라는 설립 취지를 저버리고 소매 경쟁으로 전락했다며 개장 당시에 화훼업체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번 논란의 발생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소상공인들이 판매하는 식물 등은 팔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걸 어겼다는 겁니까? 현재 쟁점은 뭡니까? 네, 최근 지역 화훼업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가든마켓 측은 이 가든마켓에서 직영으로 판매하던 식물류를 일단 전량 철수한 상황입니다. 예. 이 가든마켓 측은 시장 내 공정성이나 균형 확보, 또 지역 화훼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품목을 철수했고 앞으로 협회나 소상공인들과 긴밀히 협의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이 문제는 이 같은 지역 화훼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가든마켓이 순천시와 주민들이 주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화훼업계의 반발을 감안해 누적 적자인 마켓을 지금 방식으로 그대로 이 문을 닫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점인데요. 예. 이 가든마켓이 실질적인 주수익원인 식물류나 이 생화 판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마켓의 정상 운영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앞으로도 비싼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 이 무엇보다 가든마켓과 지역 화훼업계의 갈등 상황에 이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이 소비자의 입장은 배제되어 있다는 점도 이 순천시의 일방적인 개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결국 처음에 가든마켓을 개장할 때 이미 예상되어 있던 문제점을 이 상생 운영이라는 미봉책으로 덮어두고 우선 개장부터 하자는 식으로 이 당시 순천시 집행부의 결정이 이번 갈등을 불러온 부분도 있습니다. 이 지역 일부 주민들은 순천시나 시의회가 어느 한쪽 특정 이해관계에 휘둘리기보다는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이번 갈등을 바라봐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은 여수인데요. 최근 물김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근데 이게 불법 김 양식 시설 때문이라고요. 관련 단속이 또 들어갔네요. 네, 여수시가 본격적인 김 양식 시기를 앞두고 여수시와 고흥군, 완도군 경계 해역에 이 불법 김 양식 시설물이 설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적인 지도 단속과 함께 불법 시설에 대한 강제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김 양식 시설은 법령에 따라 이 면허지 내에서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일부 어업인들이 면허 지역을 초과하거나 또 이탈해서 불법으로 시설을 설치하면서 어업 질서를 어지럽히고 인근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협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해마다 불법 김 양식 시설에 대한 지도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8월 중순 행정대집행 계고와 공시 송달 공고를 실시한 데 이어 지난 1일부터 이틀 동안은 불법 양식 시설물 부표 500여 개를 강제로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렇게 지도 단속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꼼수를 부려서 계속 불법 시설들이 설치되고 있다는 건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네, 여수시가 양식시설에 대한 철거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해수면은 여수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원거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예. 또 이 어업 지도선 상주가 이 원거리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을 이용해 새벽이나 야간 또 기상 악화 시기를 틈타 이 불법으로 물김 양식 시설이 설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여수시는 해마다 불법 양식으로 인한 밀집 시설이 조류 소통을 방해해 객병 발생 등 이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고 또 물김이 과잉 생산됨으로써 가격 하락까지 초래돼 결국 어업인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펼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겨라 송하진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또 이렇게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한 주의 중심에는 라전 법정과 함께. 그러네요. 중심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몇 년 만에 중심이군요. 몇 년 만에 세상 깨달았네. 오늘 무슨 요일인가 하다가 또 그러네요. 매주 이 중심에 두 분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딱 수요일 저녁이면은 일주일의 다 절반 지나갔다고 정도 봐야죠, 뭐. 절반 정도 텀을 돌았으니까 좀만 더 버티면 또 주말에 찾아오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예, 한 주간 별일 없으셨고요, 이계라 변호사님. 네, 뭐 별다른 일 없이. 네. 늘 별일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아유, 제일 좋습니다. 이게 또. 네. 자, 오늘 바로 화제의 판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판결 좀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 기사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1964년에 당시 18세였던 최말자 씨가 자신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던 남자의 혀를 깨물어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이제 기소돼서 뭐 유죄 판결까지 받았는데 61년 만이죠. 6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 중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러니까 61년 전에 그 유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 씨 사건 재심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좀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거고요. 당시 어떤 사건이었는지 짤막하게만 좀 설명을 다시 들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61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나온 그런 사안인데요. 이 사건은 1964년 5월에 경남 김해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 당시에 18세였던 최말자 씨는 성폭행을 시도하던 21세 남성 노모 씨의 혀를 깨물어서 약 1.5cm가 절단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최 씨는 강제로 입을 맞추려는 행위에 내가 저항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정당방위를 주장을 했지만 예. 법원은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고 중상해죄로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예. 중상해는 일반 상해하고 다르게 신체에 어떤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부상을 입었거나 예. 아니면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 예. 그런 상해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 중상해죄 유죄를 선고했고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는데 네. 당시 최말자 씨가 또 법을 잘 몰라서 항소도 하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확정이 돼버린 사건이었죠. 1심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상해죄라는 게 당시 성범죄를 저질렀던 그 노모 씨보다 더 무거운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이게? 예, 맞습니다. 방금 이제 송 변호사가 말한 대로 최말자 씨는 당시에 중상해죄가 유죄로 인정이 되면서 예.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반면에 예. 노모 씨는 강간 미수 혐의는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요. 특수 협박 및 주거 침입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집행유예 1년은 뭐 동일하지만 어쨌든 징역형이 예. 뭐 이제 최말자 씨는 10개월인데 비해서는 더 약한 처벌을 받았죠. 그리고 어차피 강간에 대해서는 전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판결이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중한 판결을 받은 것도 문제긴 한데 예. 그것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 예. 포인트인데 지금 판결 이후에 막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건 발생에 최 씨, 그러니까 피해자가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적시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근거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뭐 저기 같이 있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가해자가 그 당시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해요. 첫 번째 키스를 했을 때는 아무 저항이 없이 그냥 잘했었는데 두 번째 키스 때 저항한 걸로 봐서 이거는 나를 이제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했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니까 뭐 그걸 완전히 받아들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이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의 어떤 그런 내용이 좀 적시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완전히 세상이 좀 다른 세상이었고 그러니까 60년 법감정도 전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황당한 이야기죠. 정당방위가 그 당시 인정이 안 됐던 것인데 자 이후에 시간이 한참 흘러서 최말자 씨가 재심 청구를 이제 합니다.
그 과정도 좀 들어볼까요? 이 재심 청구를 이제 했는데 처음에 2020년 5월경에 이제 재심 예.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예. 그게 이제 사건 발생으로부터 56년 만이었습니다. 음. 하지만 1심, 2심은 모두 이 재심 청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뭐 어떤 이제 재심 청구라는 거는 그 요건도 굉장히 까다롭긴 하지만 뭐 예. 무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라는 예. 이제 그런 이유로 재심 청구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예.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제 그때 당시 최말자 씨가 구금된 상태로 이제 기소가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불법 구금의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최 씨의 일관된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그런 점을 인정하면서 예. 사건을 파기환송한 겁니다. 그래요. 그게 재심 신청을 하고 한 5년 정도 네. 지난 이후에 그렇습니다. 예, 예. 있었던 일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다행히 말씀하신 대로 오랜 심리 끝에 원심을 파기를 하면서 재심 네. 절차가 시작이 됐고요. 결국 이제 무죄 판결까지 이끌어낸 겁니다. 2025년 올해 이제 지난 10일에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이 재판부의 판결 내용 조금 더 볼까요? 일단은 재판부가 밝힌 핵심 요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예. 우선 정당방위를 인정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당시 최 씨의 행위가 성폭행 시도를 막기 위한 저항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예. 피해자가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취한 방어 행위니까 범죄로 볼 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고요. 예. 그리고 중상해죄 제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후유 장애가 남는다든지 아니면 생명의 위험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 그 1.5cm 혀가 잘린 이 상해 정도가 중상해에 해당한다라는 증거도 부족하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 노모 씨가 실제로 언어 능력 상실이나 후유 장애를 뭐 아름 바름 전혀 없었고 정상적인 생활이나 뭐 군 복무까지 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중상해로 판단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과거 사법부의 판단이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의 저항을 과도하게 범죄시했다라고 평가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대상이 막 달랐다 이런 이야기 잠깐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재평가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예. 가장 큰 게 정당방위가 인정이 네, 된 맞습니다. 거고 또 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한 것도 네. 이번 재심 결과에 많은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아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방위가 어디까지 인정이 되느냐에 대한 논의들도 좀 네. 꽤 있어 왔겠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항상 있어 왔고요. 사실은 오늘 좀 방송 전에 이 변호사랑 잠깐 이야기도 했는데 이게 형법의 가장 초반에 배우는 내용이에요. 정당방위 형법 예. 특론에 그래서 학교를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갓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참 우리가 생각하는 정당방위의 개념에는 부합할 것 같은데 판례는 저희가 공부할 당시에는 이게 정당방위가 아니다, 과잉방위다라고 남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았던 판례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공부하실 때는 정당방위의 그 사례들에 대해서 공부를 그렇죠.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저희는 결국에는 판례를 보고 공부할 예.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바뀌지 않은 판례이기 때문에 그 교수님들께서도 이 정도면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다. 과잉방위로 판단하니까 이렇게 외워라라는 취지로 이렇게 교육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 사건도 그렇죠. 그럼, 굉장히 유명한 판례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당방위 관련해서 예. 정당방위 과잉방위 관련해서 거의 그 바이블에 가까운 판례인데요. 이번에 딱 예. 깨지게 된 게 예. 참 감회가 좀 새롭네요. 그래요. 정당방위라는 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이 되는 거다 보니까 대부분은 뭐 어느 정도의 그런 법익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과잉 방해라고 인정이 되지 정당 방위로서 잘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시 1965년도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 과잉 방위라고 봤어요. 근데 이제 61년 만에 이 사건은 이제 검사가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사가 이제 그 검사 당시에? 자체가 아니 61년 만에 재심 사건에서 이번에, 예. 이번에 열린 재심에서 검사도 이제 무죄를 구형한 사건이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당시에 이게 언론에서도 많이 60년대 그 당시에도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었대요. 경찰은 무혐의로 봤었는데 이 혐의에 대해 이제 정당방위로 인정을 했는데 검찰이 이거를 이제 재판부에서. 구금하고 구속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좀 이제 그 과정에서 좀 불법 구금 이런 게 인정이 됐던 거죠. 그랬군요. 자, 결국 그래서 피해자는 이제 억울함을 61년 만에 네. 벗게 됐습니다. 자, 피해자가 이렇게 억울함을 벗을 수 있게 된 것도 재심이란 제도 덕분에 이렇게 된 건데 재심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들도 있고 어떨 때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모든 판결이 다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사실 재심 대상이 될 수 있는 판결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사실 재심이라는 것이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드러난 경우에 예. 판결을 다시 다투기 위해서 열리는 절차잖아요. 예. 그래서 형사소송법 420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 어쨌든 허위 증언이나 위조 증거가 드러났을 때 예.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가 거짓으로 발견됐을 때 음. 그리고 또는 무죄를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이런 경우 그러니까 정말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 인정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최말자 씨 사건은 이런 재심 제도를 통해서 잘못된 과거의 판결을 뒤집은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앞으로도 기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정당방위 관련된 이제 교육도 조금은 바뀌겠어요. 그렇죠. 이제 최신 판례를 좀 반영을 해서 네. 따끈따끈한 판례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공부할 게 학생들. 진짜 판례 나오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니까 특히 이렇게 바뀐 판례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요. 네. 옛날 것만 공부하고 있다가 최신 이 판례를 놓칠 수 있으니까 일사 강사 같았어요. 객관식 시험에 100% 나온다고 봐야죠. 100% 나옵니다. 네. 예. 어쨌든 그만큼 의미 있는 최근 판례 정당방위에 대한 이 최말자 씨의 재심 무죄 판결 알아봤고요. 자, 오늘의 주제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 아마 이번 이슈에 대해서 많이 좀 예의주시하실 것 같아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또 학부형이시기도 한데 요즘 학교 앞이 정말 비상입니다. 서대문구, 경기 광명, 전주, 제주 전국 곳곳에서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제 코너에서 월요일에 이슈책 코너에도 저희가 들어봤는데 정말 호신용품 판매 그 비율이요. 153%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뭐라도 좀 이렇게 좀 들려보내야 하나 이런 불안감이 나타난 지표인 것 같은데 두 분은 좀 어떠셨어요? 이런 뉴스 좀 보면서. 사실 이게 저희 어렸을 때 시절에는 뭐 유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막 이슈가 되고 그랬었는데 예. 한동안 좀 잠잠했잖아요. 근데 예. 최근에 기사가 한 번 나왔을 때도 좀 깜짝 놀랐는데 여러 건이 지금 있었다라고 하니까 뭐 소위 저도 이제 굉장히 어린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남의 일인데도 막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예, 또 엄마 입장도 진짜. 그러니까 요즘 등굣길에 보니까 그 경찰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나 했는데 계속 이제 정찰을 하시는 걸 보고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맞아요. 이제 초비상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피부로도 느껴지고 이제 이런 일이 좀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어떤 우리 상황에 대한 꽁트를 또 준비를 했는데 꽁트는 꽁트일 뿐 하지만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경각심을 경각심을 갖자는, 일깨우기 위해서 준비한 꽁트니까 오해 마시고 꽁트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꽁트 들어가시죠. 잠시만요. 야야, 니 진짜 이쁘게 생겼다. 니 이름 뭐냐? 우리 엄마가 아무한테나 이름 알려주지 말랬어요. 다 똑똑한 거. 야, 글제 아무한테나 이름 알려주면 안 되지. 아니 근데 아저씨가 나쁜 사람 같이 보이냐? 안 그러지? 아저씨 나쁜 사람 같은데. 아니야. 이 얘기가 놀래부럽구만. 예, 저기 아저씨랑 떡볶이 먹으러 갈까? 떡볶이 싫어요. 그러면 치킨? 싫어요. 아니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그네. 아니 그러면 우리 집에 가면 그 탕후루 만들기 세트 있는데 가서 혼자 만들어 먹어야겠다. 탕후루? 진짜요? 어찌 같이 가볼래? 우리 엄마가 처음 본 사람 따라가지 말랬는데. 아니 니는 나를 몰라도 나는 너그 엄마도 알고 아빠랑도 친해. 그 삼촌이랑 가고 맛있는 탕후루 만들러 가자. 네. 라순아, 우리 애기 어디 갔어? 우리 애기. 경찰 아저씨 저희 CCTV에서 본 집 어디라고요? 여기? 라순아! 엄마. 라순아 너 왜 여기 있어?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엄마가 처음 본 사람 따라가지 말랬잖아. 얼른 집에 가자. 아니 아저씨가 탕후루도 만들어주고 학원도 안 가도 된댔어. 나 여기서 탕후루 좀 남은 거 먹고 가면 안 돼? 무슨 소리야? 참 힘드네요. 하다가 납치범 역할까지 해야 되는 그런. 이게 납치범이 저희가 여자 네. 2명에 남자 한 분이니까 또 그러니까요. 그 역할상 네, 뭐 성차별적인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뭐 어쩔 수 힘들었습니다. 없었다는 점 굉장히 양해 힘들었어요. 구합니다. 자, 어쨌든 요즘 학교 앞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저희가 현실을 바탕으로 만든 꽁트입니다. 이제 아이들을 뭐 옛날 같으면은 저희가 막
돈을 목적으로 부잣집 아이들을 유괴하고 이런 일들이 막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유 같지도 않은 걸로 이제 유괴 미수 같은 것들이 네. 발생을 하고 그만큼 부모님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법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수요일 라전법정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결아 송하진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고요. 자, 오늘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사건들 좀 보겠습니다. 네, 이때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범죄 혐의가 약취 유인죄라고 네. 기사에서 많이 봤습니다. 유인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여서 좋은 말씀하신 탕후루나 장난감, 떡볶이 이런 걸로 꿰어내는 것인 것 같은데 약취는 뭐라고 봐야 합니까? 그렇죠. 뭐 개념 자체가 좀 어렵게 다가오실 수는 있는데 예. 우선 형법 287조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처한다. 그래서 여기서 약취와 유인이 구별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나오는데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유인이라는 것은 어떤 거짓말이라든지 달콤한 유혹, 말이나 장난감, 음식 뭐 이런 것들로 예. 미성년자를 속여서 따라오게 예. 하는 어떤 꼬이는 행위라면 약취는 폭행이나 협박 같은 어떤 강제력을 사용해서 미성년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행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유인은 달래서 데려가는 것, 예. 약취는 강제로 데려가는 것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하시는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방금 저희 꽁트 사례는 유인죄에 해당하는 그렇습니다. 거겠죠? 그래서 좋은 말로 속여서 데려가든 힘으로 억지로 데려가든 무조건 범죄는 성립을 하는데 우리 꽁트 사례 같은 경우에는 탕후루로 꼬셔서 데리고 간 거잖아요. 유인죄고 유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입을 막아서 강제로 끌고 갔다 이런 것은 약취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는 경우들 이제 미수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이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쪽 부모가 양육권을 가진 부모에게 말을 하지 않고 내 아이를 보고 싶다 하고 그냥 데려가는 경우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네. 있잖아요. 이 경우에도 이런 범죄라고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이 성립합니까?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예. 자, 이혼 후에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자녀를 데려가는 경우 당연히 이제 이혼을 했다고 해서 친자 관계가 끊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무조건 이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이제 그 경우를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폭행이나 협박 없이 자녀를 만나서 설득해가지고 잠시 데려가는 경우와 어쨌든 강제력을 좀 행사를 해서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데려가는 경우는 당연히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어쨌든 불법적인 어떤 사실상의 힘을 행사해서 양육권자의 보호 양육 상태를 깨트리고 데려가는 경우에는 당연히 약취. 그렇죠. 부모라고 하더라도 예. 됩니다. 근데 이제 약취 유인죄가 무조건 다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일단 평온한 보호나 양육 상태 침해 여부를 좀 구체적으로 따져요. 그래서 어떤 실력적인 어떤 그런 행동이 들어가지 않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부모 중에 일방을 말하는 거잖아요. 방금 예. 질문에 예. 있어서는 그러니까 어떤 잠깐 설득을 해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해서 데리고 갔다가 금방 데려다 준다든지 예. 그 보호 양육을 실질적으로 계속 하는 상태였다. 그리고 양육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런 판례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될 수도 거죠.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워낙 좀 민감하다 보니까 단순히 유괴 범위 아니더라도 이런 것도 내가 혹시 해당될 네, 수 맞아요. 있을까라는 네. 불안감이나 혹은 궁금증 같은 게 많이 생기는 때라서 먼저 일단 질문을 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약취 유인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일단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인 만큼 피해자가 미성년자여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아니라 그래서 말 그대로 피해자가 미성년자 즉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예. 이 범죄 자체가 미성년자의 자유권을 주된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고 예. 동시에 아까 이결아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보호권. 보호자의 감독권도 부차적으로 보호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예. 일단 미성년자가 객체여야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성인이어도 약취 유인을 맞습니다. 당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이때는 그러면 적용하지 못하는 법인가요? 따로 법이 있습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은
경우에는 그 약취하 또는 유인을 하는 그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범죄고 그 목적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예. 사람을 데려가서 내가 추행을 하려고 한다거나 간음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결혼이나 아니면 영리행위, 어떤 뭐 성매매나 인신매매 이런 영리행위를 하려고 한다거나 예. 이런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미성년자는 약취 유인죄가 성립하고 성년의 예. 경우에는 이러한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요. 그게 네. 가장 큰 차이군요. 목적에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아까 유무? 말씀하셨지만 법률 조항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형법 287조 그리고 성인 약취유인죄는 288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는 어떤 목적이나 의도 없이 그냥 데려가기만 하면 바로 성립을 하는 범죄인데 반해서 성인의 경우에는 추행, 간음, 결혼, 영리 이런 목적이 있을 때만 처벌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계속 볼 텐데 처벌은 아까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네.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본 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예. 그래서 뭐 그것도 굉장히 중범죄입니다만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살해할 목적이었다면 사형 무기 또 7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처해지기도 하고요. 이것 또한 목적이 좀 중요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데려간 것과 거네요. 그런 어떤 또 더 중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데려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더 중하게 처벌해야겠죠. 특별법을 적용해서 이 가중처벌하는 거죠. 범죄의 목적을 사실 저 아니었어요 하면은 밝혀내기가 쉬운 부분은 그렇죠, 또 아닐 맞아. 텐데 쉬운 이게.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범행 전 과정에서 드러난 객관적인 행위 상황을 보고 추단할 수는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어떤 부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어떤 아동에게 어떤 해를 가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약취 유인죄를 버리진 않고 일단 미수에 그친 경우들은 어떻습니까? 최근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다 미수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는 워낙 중한 범죄라서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예. 그래서 뭐 특히나 이거를 뭐 약취 유인된 미성년자를 숨겨주거나 그리고 귀가하지 못하게 방조한 사람에 대해서도 예. 그 이제 엄중하게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근 사건들은 그래도 다행히 예. 뭐 이제 미수에 그친 사건들인데요. 예. 뭐 단순히 장난이었어요, 뭐 농담이었어요, 그냥 해본 거였어. 이거 당연히 안 되고요. 안 되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실행 계획을 가지고 했느냐 이런 거 다 꼼꼼히 따져가지고 미수범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좀 엄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혹시 그 범행 대상에 아동의 나이 아까 13세 미만이냐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고 했는데 네네. 아동의 성별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특별히 성별이 뭐 여학생이라고 해서 뭐 더 강하게 처벌한다 이런 규정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어떤 양형을 고려하는 사유에서 어떤 성적인 목적이 들어갔다든지 이러면 예. 당연히 아예 법 조항의 적용 조항도 달라질 수도 있고 예. 양형에서 엄청나게 또 강하게 또 처벌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실제로 아까 13세 미만을 기준으로 나눈다라고 법이 조항 규정이 달라진다고 했지만 예. 13세 이상의 초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법원에서 양형 예. 기준을 적용할 때 특히 초등학생이나 이렇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양형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제가 느끼기에는 해외 뭐 미국 이런 데보다는 우리나라가 그 아동에 대한 처벌이 조금 더 센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약한 편 아닙니까? 어때요? 해외 사례하고 뭐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아이를 살해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형 무기 징역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그 살해하거나 아니 죽이지까지는 않았더라도 뭐 상해를 가했다라든지 이러면 충분히 이것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처해지게 돼 있으니까 예. 뭐 처벌 수위 자체가 낮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법정형 자체는 그렇게 낮지는 않은데 대부분 이제 외국 사례들은 얼굴이 거의 공개가 되는다 보니까 이제 법감정이 느낄 때 우리나라는 좀 약간 가해자의 인권을 너무 많이 보호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좀 더 이제 법감정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말씀하신 대로 그 이번 최근 사건들은 미수에 그쳐서 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아예 없어야겠지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들을 유괴한 경우에는 결국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결부된 경우가 많고 예. 또 성인 같은 경우에는 약취 유인된 사례
것들을 실제 판례들을 좀 제가 연구를 해보면 피해자가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거나 노동력을 자취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이걸 엄중히 처벌할 뿐만 아니라 그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전 단계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예방을 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말하기에요. 카피캣 현상을 말을 하면서 이게 한 군데에서 발생을 하면 다른 데서도 이 기사를 보고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던 이 행위를 실제로 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모방 범죄입니까? 이런 게? 네네. 카피캣 범죄 이제 모방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는 언론의 보도가 어떤 그런 이제 범죄의 기술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면은 특히나 이런 이제 미성년자 약취유인 같은 경우는 범행 수법이 뭐 그렇게 대단하고 고도의 그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전문가들이 권하는 건 그거예요. 이제는 언론의 보도가 예방 중심으로 예. 좀 보도를 해야 이런 범죄들을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중심으로 가야지 이런 거를 좀 줄일 수 있다. 그런 이제 권고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좀 언론사 입장에서 저희도 큰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 이런 범죄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가 아니라 이거에 대한 처벌이나 혹은 그렇습니다. 예방 방법에 대한 이야기 중심으로 저희가 보도를 하고 또 다뤄야 된다는 또 경각심도 새로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부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네, 오늘도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주인공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한복을 짓고 있는 김혜순입니다. 네, 오늘은 한복 디자이너 김혜순 명장님과 함께 해볼 텐데 네. 이분 굉장히 좀 유명한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김혜순 명장은요, 서편제, 황진이, 광해 등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 속에 한복을 제작했고 또 전 세계의 패션쇼를 통해서 한복을 알리고 있습니다. 김혜순 명장은요, 한국 전통인형 작가인 외삼촌의 부탁으로 인형 제작을 도와주다가 한복 짓는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 외삼촌의 말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한복을 짓는 것을 배우고 우리나라 복식사를 함께 공부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국립중앙박물관 개관에 걸린 왕의 옷의 복원을 작업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치마적으로 꾸미고 이런 개념보다는 알고 가면 좋겠다고 바느질하면서 공부하면서 오직 이 길이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역사박물관을 개관하는데 가장 메인에 걸릴 옷이 왕의 옷이다. 과연 누가 이 왕의 옷을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그 왕의 옷을 복원할 것인가.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의뢰가 왔는데 거기에 왕의 옷을 걸린다는 건 너무나도 저한테는 큰 거였지만 제일 정신없게 좋았던 건 그 본래의 진품 그 옷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 이제 그 옷을 보러 근데 1년 3개월 동안 이 옷을 지어내야 되는데 그 옷을 보러 박물관을 갔었어요. 이 옷을 만들면서 반드시 책을 쓰자. 그리고 책을 쓰기 9년 걸려요. 9년. 네, 그래서 9년에 걸쳐서 책을 내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 책 이름이 왕의 복식입니다. 왕의 복식. 네. 이 왕의 복식이라는 책을 통해서요, 전 세계 미술관에 전해졌는데 이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이 전시 문의가 왔고요. 협소한 장소에서 전시가 아닌 패션쇼를 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요,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이 오. 왕의 홀레오 패션쇼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유리 삼각형 있잖아요. 저 아래서 우리 옷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좋겠다. 그림이 떡이니까 그냥. 그런데 그 이후로 20년이 흘렀을 때 저한테 그런 기회가 왔어. 의뢰가 왔어. 어떻게 저한테 왔냐고 그랬더니 홀레복인데 그냥 한복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저를 찾다 보니까 제가 제일 위에 있더래요. 저한테 왔다는 거예요. 2번이나. 저는 전시를 갔었죠. 그때 이제 한국에 했대. 그래가지고 우리의 미술품들이 전부 들어갔잖아요. 이제 복식이 들어가는데 가장 메인에 왕의 옷이 내 옷이 들어갔었지. 그거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멈추지 않고 벌렁벌렁 뛰죠. 네, 정말 꿈의 무대에 본인의 그 작품을
올린 벅찬 감정이 좀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김혜순 명장님은 이제 뭐 루브르, 메트로폴리탄 할 거 없이 세계적으로 그 이외에도 많은 쇼를 또 하셨죠. 네, 맞습니다. 특히 체코 프라하에서의 그 패션쇼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데요. 예. 프라하 궁에서 패션쇼를 하고 그토록 바랬던 프라하 광장에서 한복 입은 모델들이 거닐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한복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프라하를 갔을 때 그 광장을 보고 구시가지 광장을 보고 한복 입고 막 정말 기가 막히게 돌아다니는 저 장면을 좀 언제 한번 나는 어렵겠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음악과 우리 춤이 얼마나 좋은데 저기서 가서 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그 생각하기 딱 한 2년 후가 연락이 온 거 있죠. 쇼를 하면서 전시를 딱 생각을 딱 했지. 이 전시는 한복을 많이 보이게 인형을 만들어 50개 40cm 정도 되는 거를 50개 만들어서 쭉 그 궁에 들어간 입구에다 다 인형으로 디스플레이를 너무 이쁘게 해놨지. 그 다음날 다시 그 모델들이 다 해서 다 헤어 분장 다시 시켜가지고 그날 구시가지에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오는데 그게 그 구시가지에서 3시간 동안 놀고 오는 조건으로 하루 모델들이 준 거죠. 다. 그때 그 흥분했던 거는 지금 생각해도 막 정신이 맑아져 버려. 네, 그랬군요. 김혜순 명장이 곧 한복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한복에 진심인 분입니다. 네. 인생 대부분을 이 한복 짓는 일에 바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네, 뭐 아파서 누워 있다가도 옆에서 한복 이 단어만 나와도 정신이 번쩍 들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잠잘 시간도 부족하고 힘들었지만 힘들다는 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정말 한복 일을 즐겁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니까 가장 내 인생에 바빴게 혼자서 그렇게 바빠서 다닌 나이가 30대 중반 40 초반인 것 같았어요. 하루 시간이 잠을 몇 시간 못 자고 사는 거예요. 그때는 학교 다니고 공부해야지, 학교 강의 가야지, 손님하고 손님 받아야지, 바느질 해야지.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을까. 30대 항상 생각하기를 나는 50 전에는 다 일을 끝내고 50이 넘은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정말 저는 내가 목표를 생각하면 꼭 달성하고 싶은 스타일이에요. 49에 그때가 황진이에요. 죽지 설마 죽겠냐고 한 거예요. 새벽 3시에 나와서 한복 색깔 정하면서 오늘 드라마 촬영 나가는데 옷이 몇 개씩 나가야 되니까 하루에 이걸 막 늘어놓고 정신 나가는 것처럼 막 치마조거리 맞추고 막 색깔 맞추고 고름 맞추고 끝동 맞추고 막 신났었어요. 정말 하고 싶다, 나 해야 되겠다 한 건 어떻게든 했으니까. 저는 이제 해외 가면 책을 많이 사갖고 오니까 우리 한복의 책 이런 책이 하나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구에 나왔던 것들을 주겠다. 그래서 내 옷만 저기 영어로 버전 영어에서 다 해외에 나갈 거예요. 이거는 장식을 해야 되겠다. 나의 어떤 사명감. 그래서 한복하면 딱 볼 수 있는 이게 우리 옷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죠. 네, 지금까지 모든 한복이 다 의미가 있었겠지만 최근에 또 유독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한복 작업을 하셨다고요? 네, 이 나라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 영웅들의 죄수복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 처음 입는 광복 이 캠페인에 참여했는데요. 안중근 의사, 류관순 열사 등 87명의 사진에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명장이 만든 한복을 입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위순에 있는 안중근 옥살이 있던데 거기를 갔는데 항상 내 마음속으로 저 위인들을 갖다가 왜 제수복에 번호표 달고 있는 거 항상 저걸로만 우리한테는 인식이 남아있잖아. 그리고 거기서도 되게 안 좋았어. 마음이 그렇고 아무튼 선열들의 옷을 다 해갖고 모델을 다 뽑아가지고 저기서 이렇게 옷을 입고 걸어오면서 모니터에서 얼굴이 싹 유광선으로 바뀌는 거야. 모델에서. 저 그 촬영할 때만 울었어요. 이 해외에 살고 있는 그분들한테도 옷을 해서 보냈었어요. 내가 그걸 찍으면서 막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을 한 것과 하면서 그 약간 뭐라 그럴까 막 할 일 한 것 같은 느낌에다가 막 그렇게 소름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뜻없이 하면서 막 그렇게 기분 좋게 했었어요, 사실은. 이 김혜순 명장은 자신이 한복 짓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항상 행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정작 자신은 청색 치마에 백색 저고리만을 고집하는데요. 나보다 남을 위한 옷을 더 집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도 거창한 소개보다는
그저 한복을 짓는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일평생을 한복 짓는 일에 정말 진심으로 임해오신 김혜순 한복 명장 만나봤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9월 17일 수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